시험 준비하시면서 이번 안녕하세요. 메가북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 강사 한유진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오늘 저희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초급 42회차 기출문제 해설 강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험 준비하시면서 이번 42회 문제 풀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아직 문제 안 푸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문제부터 푸시고 해설 강의 들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42회차 문제도 지난 회차 41회차 시험과 난이도는 좀 비슷한 편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해설 강의 해드리면서 41회 시험이 약간은 좀 어려운 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42회차도 약간 까다로운 문제들이 몇 문제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합격률도 최근 37회부터 41회차까지는 합격률이 7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68.9%로 70%보다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약간은 좀 어려운 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려웠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쉬운 문제들이 많았는데 좀 몇 문제 까다로운 문제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해설 강의 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 자세하고 꼼꼼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지 잘 체크해 보시고 또 틀린 부분들은 꼭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 꼭 확인하는 시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화유산은 무엇이에요? 라고 묻고 있네요. 이 뭐가 나와 있습니까? 고인돌의 모습이죠. 북방식 고인돌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땡땡시대 지배자의 무덤이었던 고인돌이에요. 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지배자의 무덤이다. 라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1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민무늬 토기를 제작하였다. 민무늬 토기,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 맞죠? 그러면 이것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을 사용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비파형 동검도 역시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철제 농기구로 밭을 갈았다라고 하는데 철제 농기구는 철기 시대에 사용한 농기구죠. 정답은 3번이 될 수 있겠네요. 반달돌칼을 이용해서 곡식을 수확하였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추수 도구였던 반달돌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습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이것으로 곡식을 수확하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사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길 위에서 만나는 백제의 숨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백제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고르라는 겁니다. 백제의 옛 도읍지를 함께 걸어요 라고 나왔는데 백제의 옛 도읍지 어디로 백제가 천도를 했는지 수도를 옮겼는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백제가 처음으로 도읍을 정한 곳은 한강 근처 한성이었어요. 오늘날 서울 지역이죠. 이것을 위례성이라고도 합니다. 위례성, 한성, 위례성. 그 다음에 수도를 옮긴 곳은 바로 웅진성이었어요. 웅진성은 오늘날 공주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장수왕이 남하 정책으로 이 백제를 압박하자 이제 수도로 옮기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수도로 옮겼으니 백제 성왕 때 사비로 천도하게 됩니다. 사비성으로 천도하게 된다라는 거, 오늘날 부여 지역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공주 부여로 수도로 옮기게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지역 그 당시 명칭으로 하면 한성, 웅진성, 사비성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백제 옛 도읍지 중 어디와 관련된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 석촌동 고분군이 보이네요. 그리고 한성 백제박물관도 보이고요. 몽촌 역사관도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하철역도 보여요. 서울에 있는 역들이죠. 이거 백제 초기의 수도였던 한성 지역을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거 잘 알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산성을 한번 골라보자라는 거예요. 성을 한번 골라보자.
보자라는 건데 여기서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3년산성, 항파두성, 5년산성 이런 것들이 좀 낯섭니다. 한번 볼게요. 3년산성은 신라의 산성이에요. 충북 보은에 있는 신라에 있는 산성으로서 이것은 이제 지을 때 이것을 쌓을 때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라고 해서 3년산성이라고 불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죠. 항파두성은 고려의 삼별초가 이제 그 몽골에 저항했던 곳이 바로 항파두성입니다. 어디에 있나요? 제주도에 있죠. 제주도. 알아두셔야 돼요. 삼별초가 어디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몽골에 저항했는지 그 순서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가면서 몽골에 저항을 하게 되죠. 마지막 제주도에서 이 항파두성을 쌓고 몽골에 저항했던 그런 항목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오녀산성은 고구려의 산성이에요. 고구려의 수도도 천도를 하게 되지요. 이 고구려도 어떻게 천도하는지 순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졸본의 수도를 정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내성으로 천도하고요. 나중에 장수왕 때 어디로 내려옵니까? 평양성으로 천도하게 되죠. 그 순서도 기억하시고 이것은 졸본 지역에 있었을 때 그 주변에 쌓은 산성이 되겠습니다. 오녀산성, 만주, 랴오닝성에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풍납토성이 나와 있는데요. 이 풍납토성이 바로 이곳에 만들어진 백제 초기의 왕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흙으로 쌓았기 때문에 토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천마도를 비롯한 많은 유물들이 출토된 경주 천마총이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공개가 된대요. 여기는 천마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천마총은 돌무지 덧널무덤으로서 이 나라의 특징적인 무덤 양식을 보여줍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돌무지 덧널무덤이라는 키워드도 나와 있는데 초급에서는 돌무지 덧널무덤, 굴식 돌박무덤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나온다면 좀 심화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이거 돌무지 덧널무덤은 신라에서만 보이는 무덤 양식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쉽게 답을 유추할 수 있어요. 경주 천마총이니까 경주가 수도였던 곳은 신라가 되겠죠. 신라를 물어보고 있는데 조금 이 문제는 어렵게도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돌무지 덧널무덤 또 다른 나라 이제 고구려나 백제 굴식 돌박무덤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해 두시길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천마도라는 것은 벽화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고 말 탈 때 이 말 안장 밑에 까는 것이에요. 이것을 장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장리는 말 탈 때 흙이 이렇게 튀지 않게끔 말 안장 밑에 까는 그 말의 배가리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신라와 관련된 설명을 골라보라는 것이죠. 한번 볼게요. 지방에 22담로를 두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지방에 22담로를 둔 나라는 백제고요. 이것은 왕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령왕 때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백제 무령왕 때 지방의 요충지에 22담로를 설치하고 그곳에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을 통제하려고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 고조선 다음에 나오는 여러 국가들 있지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아실 겁니다.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옥저, 동해, 그 다음에 사만, 마한, 그 다음에 진안, 변안을 가리켜서 사만이라고 얘기하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은 시험 문제에 매번 빠지지 않고 잘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각 나라의 제천 행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각 나라별로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풍습이나 제도들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 제천 행사만 한번 해보고 갈게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던 나라는 부여입니다. 제가 해설 강의할 때 암기 팁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부여는 영고고요. 고구려는 동맹이고요. 옥저는 기록이 없고요. 동해는 무천이고요. 그 다음에 사만은 5월제와 10월제가 있어요. 5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억할 때 부영이와 고동이는 서로 친구예요. 동무여서 3, 4, 5 여기 4만이니까 3, 4, 5 모여서 아주 열심히 논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여서 3, 4, 5 모여 열심히 논다라고 제천 행사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던 나라는 부여가 되겠습니다. 신분제도인 골품제가 있었다. 골품제는 신라시대의 신분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엄격한 신분제. 정답은 3번이 될 수 있겠네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진대법이 있었다. 진대법도 역시 매번 시험 보기에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진대법은 고구려 시대의 제도죠. 고구려의 빈민 구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춘대 추납 제도예요. 춘대 추납 제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봄철에는 왜냐면 되게 춘궁기라고 해서 곡식이 떨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굶어 죽기 때문에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국가에서 가을철에 추수를 하면 약간의 이자와 함께 갚아라라고 하는 그런 제도였어요. 고국천왕 때 실시가 된다라는 거. 고국천왕 때 이 진대법이 실시가 된다라는 그 포인트까지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푸실 때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문제인데요. 고난이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한번 볼게요. 금동 초심지 가위가 나와 있어요. 금동으로 만들어진 초심지 가위, 초의 심지를 자르는 가위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나라의 아주 뛰어난 그런 공예 기술도 볼 수 있는 거죠. 엿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초의 심지를 자르는 데 사용된 가위입니다. 이 가위가 출토된 이곳에서는 귀족의 놀이 문화를 보여주는 나무주사위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금동 초심지 가위는 어디에서 발견이 되었냐? 바로 여기 있죠. 경주 월지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정답은 1번인데요. 이 포인트를 통해서 이걸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귀족 놀이 문화를 보여주는 나무주사위라는 거, 주령구라고 14면체 주사위가 있습니다. 주령구라고 하는 14면체 주사위가 있어요. 귀족들이 이제 놀면서 술 먹고 놀면서 이 주사위를 던져서 이제 벌칙이 적힌 주사위예요. 그래서 술 먹고 주사위를 던지면서 이제 여기에 쓰여진 대로 벌칙을 수행하는, 그러면서 이제 놀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그런 유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출토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금동 초심지 가위도 출토가 되었다라는 거. 경주 동궁과 월지 안압지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죠?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부여 국남지는 어느 나라의 연못일까요? 이것은 백제의 백제 별궁에 있는 그런 연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이 백제와 외는 당시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이 백제의 조경 기술이 일본에 그대로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부여 능산리 고분군도 역시 백제의 고분군이라는 거. 앞에서 제가 부여 말씀드렸어요. 백제가 수도를 어디 위례성, 그 다음에 웅진, 사비로 천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비가 바로 오늘날 부여 지역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여 능산리 고분군도 백제의 고분군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하나 좀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이 부여 능산리 고분군 절터에서 백제 금동 대학로가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오면 그런 것도 문화사 파트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백제 금동 대학로도 사진 자료로 좀 잘 눈여겨 봐두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나와 있는데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의 고분군이죠. 대가야가 고령 지역에서, 그 다음에 금관가야는 김해 지역에서 발전한다라는 거, 그 포인트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밑줄근 나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진골 출신 승려인 나는 진골 출신 승려래요. 즉, 이 사람은 이제 왕족이기도, 진골이니까 왕족이기도 했는데요. 나는 원유와 같은 시대에 활동하였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원유와 같은 시대에 활동하였다. 신라시대 승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라 화엄종을 열었으며 부석사를 세웠습니다. 누구인가요? 화엄종, 부석사 하면 신라시대 스님 의상대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정리할게요. 의천이라는 스님은 고려시대의 승려로서 천태종을 창시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천태종. 천태종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요. 이련은 고려시대 스님으로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삼국유사를 저술했다라는 거예요. 삼국유사. 여기에 이제 단군 건국 이야기가 최초로 실려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해초는 통일신라시대 승려로서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다녀온 후에 왕오천축국전이라는 그런 책을 또 저술하게 됩니다. 왕오천축국전.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다녀왔다. 5개의 천축국. 당시 이제 인도 그 지역이 5개의 제국 이렇게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제국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5개의 천축국을 다녀와서 쓴 책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근 이 전투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이 전투를 지휘한 성주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는 이제 성의 우두머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우리 고구려군은 당태종의 대군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웠는데요. 당군은 토산을 쌓으면서 우리 성을 점령하려고 했으나 우리 백성들과 함께 이를 막아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다 나왔네요. 성주와 그 성민들이, 성에 있는 그 백성들이 함께 싸워서 당의 군대를 무찔렀다라는 것이고요. 이때 당태종이 쳐들어왔을 때 당군은 이제 옆에 성을 쌓았죠. 왜냐면 성에서 싸우는 것과 평지에서 싸우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성 쪽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성을 함락하지 못하자 성과 같은 높이의 토산을 쌓는 거예요. 옆에. 왜냐하면 이 중국이 예전부터 잘하는 것이 인해 전술이죠. 사람 수가 많으니까 거의 뭐 이렇게 같은 높이의 토산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래서 대등한 위치에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추위와 그런 배고픔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들이 이 안시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물러가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무슨 전투일까요? 안시성 전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안시성 전투하면 성주가 양만춘 장군이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야사에 이제 기록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성주라고만 나온 것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또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먼저 제가 이 흐름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살수대첩, 안시성 싸움 하면 이제 고구려가 다른 나라 대외 이제 중국과 싸운 전투 그 두 가지가 시험 문제 고구려 파트에서는 잘 출제가 되는데요. 흐름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고 틀려합니다. 어려워해요. 그 흐름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살수대첩이 있었습니다. 살수대첩은 고구려와 수의 전쟁이었어요. 맞죠? 여기서 활약한 장군 을지문덕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수나라가 이제 얼마 가지 못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당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수나라 자리에서 이제 당나라가 일어서게 되는데요. 당이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당 침략에 대비해서 살수대첩 이후에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천리장성 축조. 이것은 당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축조 과정에서 세력을 키운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게 돼요. 연개소문이 당시 왕을 이제 시해하고 다른 왕을 앉히고 자기가 대망리지가 되어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연개소문의 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연개소문의 정변을 구실로 누가 쳐들어온 겁니까? 당이 쳐들어오게 된 거죠. 당이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운 것이 이제 안시성 전투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우리나라 여러 성들이 함락당하게 되는데 이 안시성이 끝까지 남아서 이 당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고구려와 당의 전투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수대첩은 고구려와 수, 그다음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와 당의 전쟁. 그리고 그 과정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는 거 정리해 두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나머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관산성 전투는 누구와 누구의 전투였나요? 이것은 백제와 신라의 전투였습니다. 백제의 성왕과 그 다음에 신라의 진흥왕의 대결인 거죠. 이때 백제의 성왕이 신라군에게 결국에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 성왕이 전사하게 된 전투, 관산성 전투고요.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는 무엇입니까? 나당 전쟁이죠. 신라와 당의 전투인 나당 전쟁이 되겠습니다. 나당 전쟁에서는 뭘 기억하셔야 되나요? 기벌포 전투 전에 매소성 전투도 있다라는 거. 매소성, 기벌포. 이것이 나당 전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황산벌 전투는 이제 신라 멸망 과정에서 있었던 거죠. 이 둘 다. 신라 멸망이 아니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거죠. 이 황산벌 전투는 백제와 신라, 그러니까 나당이라고 쓸게요. 나당 연합군의 전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전투였어요. 백제군과 이제 신라군이 주로 싸우게 되었죠. 김유신의 신라군, 그 다음에 백제군을 이끌었던 계백장군의 대립이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백제가 여기서 멸망하면서 이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가 지면서 이제 패하게 되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왕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와 있죠. 키워드만 찾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태학을 세웠대요. 고구려 최고 교육기관이죠. 불교를 받아들여서 왕권을 강화했대요. 또 율령을 반포해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왕 물어보고 있습니다. 태학, 불교, 율령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왕 소수리왕이 되겠지요. 고구려 소수리왕. 고이왕은 백제왕이죠. 백제 3세기 백제 왕으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 고이왕이 되겠고요. 진흥왕은 6세기 신라 전성기 왕입니다. 신라 전성기 왕이고요. 그 다음에 근초고왕은 백제 전성기 왕이죠. 4세기 백제 전성기 왕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고구려 예술전이라고 나왔습니다. 고구려 문화유산이 들어가면 되겠죠. 무용총의 무용도가 나와 있고요. 어떤 문화유산이 또 들어갈 수 있을지 여기 보니까 금동령과 7년명 열의 입장이 나왔네요. 이것이 고구려의 불상이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뒤쪽에 보면 이 광배 뒤쪽에 보면 영가 7년명이라는 그 고구려의 연호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불상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금동대학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백제 금동대학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뭐 불교와 도교 사상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도 심화적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리 모양 토기가 나와 있는데 이 보기가 좀 낯선 보기였어요. 많이 출제되진 않는 그런 보기인데요. 오리 모양 토기는 낙동강 유역에서 주로 출토가 됩니다. 그래서 신라나 가야 지역에서 사람을 장례할 때 무덤에 같이 이제 묻어주기도 했다라는 거. 이 새라는 건 이거 오리 모양인데요. 새라는 것은 약간 조령신앙이라고 해서 하늘과 이제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런 동물이다라고 사람들이 믿었고요. 또 봄에 이제 곡식을 물어다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새를 많이 숭배했다고 하죠. 그래서 신라 가야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산수무늬 벽돌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백제의 문화유산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름이나 이런 산의 문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시 도교와 관련된 도교 사상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도 정리해 두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건데요. 고려라고 쓰여져 있네요. 고려라고 해서 고려가 아니라는 거, 함정이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고구려의 옛 영토를 대부분 차지했대요. 고구려의 옛 영토를 대부분 차지했다?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대요. 당시 일본에서 제작된 이 목간에서도 이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대요. 고구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고려인데 고려라고 표현하진 않겠죠. 발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고려라는 나라는
발해 뒤에 나오는 나라인데 어떻게 발해가 고려라고 표현을 했나요? 여기 나오는 고려는 고구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구려를 고려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고구려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죠. 발해와 관련된 거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삼국 통일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고요. 노비양건법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고려 광종 때의 일이죠. 광종 때 불법적으로 호족의 노비가 된 자들을 이제 검사해서 양인으로 환원시켜주는 제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이것은 발해에 대한 설명 맞네요. 발해 선왕 때인데요. 해동성국. 당시 발해 영토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때 당나라에서 바다 동쪽의 융성한 국가라고 이 발해를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가야 지역이 되겠네요.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통일신라의 대외교류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통일신라의 대외교류. 아직기는 외에 한자를 전해주었다고 해요. 아직기가 일본에 외에 한자를 전해주었는데 이 아직기는 백제 인물이죠. 백제. 그 다음에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해서 국제무역을 주도했어요. 장보고 통일신라 사람 맞네요. 통일신라 사람.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적들을 소탕하고 또 중개무역으로 또 국제무역을 주도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나가 정답이 되겠네요. 외에 칠지도를 보냈어요. 이것도 백제와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칠지도는 가지가 7개 달린 검이죠. 백제 근초고왕 시기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백제 왕이 외 왕에게 하사한 검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청해에 연행사를 파견했어요 라고 나오는데 청나라 이것은 조선 후기 때에 있었던 일이죠. 조선 후기. 청나라니까 조선 후기고 청해의 수도가 북경 그 당시는 연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청해 수도인 그 연경에 보내는 사신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절단. 그래서 연행사를 파견한 건 조선 후기가 되겠네요.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고구려의 원수를 갚자고 하며 나라를 세웠지. 고구려의 원수를 갚자라고 하면서 나라를 세웠대요. 그럼 고구려를 이어가는 나라인 것 같죠. 도읍을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겼어. 원래는 송악에다 두고 도읍을 정했는데 나중에 철원으로 옮겼습니다. 후 고구려가 그랬지요. 난폭한 정치를 하다가 왕위에서 쫓겨났어.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후 고구려를 세운 인물 궁예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라 말에 후 고구려 또 그 전에 후 백제가 건국이 되죠. 후 백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견훤이 여기다 써드릴게요. 후 백제를 건국했고 궁예는 후 고구려를 건국한 인물이다라는 거. 도읍 기억하셔야 됩니다. 견훤은 후 백제를 건국할 때 완산주, 오늘날 전주 지역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건국했고요. 궁예는 후 고구려를 세울 때 송악에, 오늘날 개성 지역입니다. 송악에 도읍을 세우고 나중에 강원도 철원 지역으로 옮기게 돼요. 또 국호도 변경하게 되죠. 처음에는 후 고구려였다가 나중에는 마진이었다가 더 나중에는 태봉으로 국호도 이렇게 변경하게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나중에 난폭한 정치를 하다가 결국에는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관심법을 한다 그래서 나는 미륵이라 나는 미륵불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관심법으로 네 마음을 볼 수 있다. 너 지금 반정을 꾀하고 있구나. 역모를 꾀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신하들과 자기 부인들을 다 이렇게 대거 숙청하면서 난폭한 정치를 하다가 결국에는 왕건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왕건이 새로운 나라 고려를 건국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흐름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신검은 견훤의 첫째 아들입니다. 견훤의 첫째 아들. 신검과 관련해서 뭐 알아두셔야 되나요? 무슨 문화유산이 잘 나올까요? 금산사가 잘 나오죠. 금산사.
이 신검이 아버지를 도와서 후백제를 건국하고 또 많은 공을 세우게 되는데 이 견훤은 신검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지 않죠. 넷째 아들 금강이를 예뻐하고 금강이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자 이 신검이 이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키고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두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결국에는 고려 왕건에게 이 신검의 후백제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유폐하게 되자 이 아버지 견훤은요 어디에 넘어가게 됩니까? 왕건에게 투항하고 넘어가게 되죠. 귀순하고 넘어가게 되자 이 왕건은 포용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견훤을 받아주고 나중에 견훤과 함께 이 신검의 후백제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려가 완벽하게 재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니다. 이제 12번 문제예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귀족 문화의 화려함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귀족 문화. 그 다음에 표면에 그림을 그려서 파낸 자리에 다른 색의 흙을 메어서 유약을 발라 굽는 기법으로 제작이 된대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지금 이거 상감기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상감기법. 상감기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표면을 파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파낸 자리에 다른 색깔 흙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약을 발라서 구워내는 기법. 그것이 바로 상감기법이다라는 거. 이 상감기법으로 만든 것이 바로 상감청자가 되겠지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미송리식 토기는 청동기식이죠. 청동기.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문화유산이 세 가지가 있어요. 비탕미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탕미, 비파형 동검, 탁자식 꼬인돌,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를 통해서 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청사기, 철화, 연어문병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분청사기에 되겠습니다. 분청사기는 언제 나왔나요? 조선 전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유행한 그런 도자기가 되겠고요. 이것은 고려 말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 타시면 돼요. 고려 시대는 청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자에서 이제 조금 무늬를 넣는 상감청자로 갔다가 이제 고려 말쯤에는 이 분청사기는 청자와 백자 그 중간에 사이에 등장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려 말부터 등장해서 조선 전기에 유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하얀 백자가 유행하게 되죠. 백자와 이제 조선 전기간에 후기만으로 국한할 수 없고요. 조선 전기간에는 백자와 조선 후기로 가면 이런 청화 백자가 유행하게 됩니다. 이건 조선 후기가 되겠네요. 청화백자라는 건 흰 백자에 이렇게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도자기도 흐름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상품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는 것이에요. 고려의 최고 히트 상품을 구매하세요 라는 사이트가 나와 있는데요. 송상인 환영, 활구로 구매 가능, 활구, 송나라와 교역을 했다, 국제무역항 병난도에서 직접 수령이 가능하다,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지금 이것은 고려의 상품이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고려시대의 상품 무엇이 있나요? 고려 인삼 유명했죠. 고려 인삼이 되겠고요. 고구마나 고추나 땅콩 모두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작물들이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길 바랄게요. 고려시대에 우리가 송나라로 수출했던 것들은 어떤 것이 있고 수입했던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수출품과 수입품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수출했던 것은 우리나라 인삼이 많이 났으니까 인삼, 또 돗자리, 화문석, 그 다음에 종이, 금, 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을 주로 우리가 수출을 했고요. 수입품은 주로 귀족들이 수입을 하니까 귀족들의 사치품이었습니다. 비단이나 도자기, 뭐 약재 이런 것들이 주로 수입품이 된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길 바랄게요. 고려시대 국제무역항 병난도 매번 시험에서 정말 잘 출제가 됩니다. 활구라는 것은 은병이라고도 해요. 은병. 이렇게 은으로 생긴 화폐인데 우리나라 지형을 본뜨고 있습니다. 네, 은으로 만든 이 활구, 입구가 넓어서 활구라고 부르고 있죠. 이 활구, 은으로 된 화폐이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길 바랄게요.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학생들이 답사
갈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아보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디에 갈까라고 하니까 공산성을 같이 걸으면 좋을 것 같아. 공산성 발음이 안 되는데 공산성 어디에 있나요? 공주에 있죠. 공주 공산성. 여기서 잘 몰랐다면 다음 문제 한번 가봅시다. 다음 보기. 석장리 유적에도 가보자. 석장리, 공주 석장리.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죠. 공주. 무령왕릉에도 가보고 싶어. 무령왕릉, 공주 무령왕릉이죠. 제가 앞에서 백제의 수도, 천도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한성, 그 다음에 웅진성, 그 다음에 사비성이었죠. 그 웅진성이 공주 지역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주 무령왕릉. 대표적인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벽돌 무덤이라는 거. 벽돌 무덤은 중국의 무덤 양식이에요. 그래서 중국 남조와 교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주를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15번 문제. 한 가상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는 것입니다. 원간섭기 고려인의 생활 모습을 한번 보자라는 것이에요. 몽골의 영향 속에서 바뀌는 고려인들의 생활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인데요. 원의 간섭을 받다 보니까 고려의 풍습들이 원나라를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원나라의 풍습, 몽골의 풍습이라고 해서 이 시기에 몽골풍이 유행하게 됩니다. 몽골풍, 몽골의 풍습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 몽골 지역에서는 고려양이라고 해서 고려의 풍습이 또 유행하기도 합니다. 이게 교류가 있었으니까 몽골풍의 모습을 찾아보라는 것이에요. 변발을 한 관리.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 변발이라는 것은 이 머리를 여기까지 쭉 밀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길게 따는 머리 있죠. 이것을 변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몽골의 그런 헤어, 머리의 모습이었어요.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변발을 한 관리가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변발이 유행했고 또 몽골의 그런 옷들, 그런 호복을 또 입으라고 해서 호복들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됩니다. 또 이 시기에 이제 몽골풍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소주나 또 만두, 설렁탕 그리고 시집갈 때 뭐 연지 곤지 하지요. 이런 것들이 다 몽골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기에 유행한 몽골의 풍습이다라는 거. 감자 농사를 짓는 농민 나왔는데요. 감자 조선 후기에 들어왔고요. 상평통보로 물건을 사는 상인 상평통보 조선 후기의 화폐입니다. 장용령에서 훈련받는 군인. 장용령이라는 것은 정조시대에 만들어진 국왕 친위 부대였어요. 국왕을 친위하는 그런 국왕 친위 부대였습니다. 모두 다 셋 다 조선 후기의 모습이 될 수 있겠네요. 2, 3, 4번은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궁궐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도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에 평소에 관심이 없었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많이들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가에 해당하는 궁궐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나라의 각종 행사가 이루어졌던 인정전이 있고요. 또 규장각으로 사용되었던 주합루도 있고요. 자연미를 살린 후원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인정전은 여기서 뭐 왕이 즉위식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 사신들이 왔을 때 여기서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요. 하는 이 궁궐의 정전이에요. 바로 창덕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덕궁의 정전, 인정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덕궁의 후원의 규장각, 왕실의 도서관이죠. 이 규장각이 있지요. 주합루를 이제 규장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창덕궁의 후원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창덕궁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서울에 5개의 궁궐이 있어요. 이 서울 5대 궁궐 중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궁궐이 창덕궁이죠. 많은 학생들이 경복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경복궁이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창덕궁이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가보시면 딱 느껴져요. 건축미도 건축미지만 이 자연미와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는 곳이 창덕궁이죠.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경복궁은 조선시대 제1의 궁궐이죠. 정전이라고
정궁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조 때 만들어진 거고요. 경희궁은 광해군 때 만들어진 궁궐이고요. 운영궁은 흥선대원군의 원래 집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사가가 운영군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다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가는 육진을 설치했대요. 김종서가 나와 있고요. 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지도를 그려서 한번 보면 세종 때 여진과 또 왜구를 격퇴하게 되는데요. 이 위쪽에 여진 쪽이 이 국경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많이 이제 거주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여기가 백두산이거든요. 이 백두산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강이 압록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해로 흐르는 게 압록강이고 이쪽 동해로 흐르는 게 두만강입니다. 그래서 압록강 유역에 최윤덕을 파견해서 여기에 사군을 설치하게 되고요. 이 두만강 유역에 김종서를 파견해서 육진을 설치하게 돼요. 지금 이 내용이 여기 나온 거예요. 김종서를 파견해서 육진을 설치했다. 그래서 여진을 정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때라고요? 조선 세종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 여진을 정벌하고 사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이 이때 확립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이 이 세종 때 확립되었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세종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조선 세종. 그 다음에 나 한번 볼까요? 강동육주를 획득했대. 서희와 소손영이 지금 담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거란 몇 차 침입이에요? 1차 침입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란은 우리나라에 3차례에 걸쳐 쳐들어오는데 1차 때는 서희가 이 외교 담판으로 강동육주를 획득하게 되고요. 2차 때는 양규의 활약이 있다라는 거, 3차 때는 강감천의 귀주대첩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 탈환이 나와 있어요. 공민왕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원의 지배를 받았죠. 원간섭기였으니까. 그래서 이 쌍성총관부 이쪽 지역을 다 원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이 천령 이북의 영토를 공민왕 때 수복할 수 있었다. 되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이건 몽골 침입 시기니까. 그럼 시기 순서대로 하면 거란 1차가 먼저고 그 다음에 몽골 침입 이후 그 다음에 세종 때 가면 되겠죠. 그래서 나, 다, 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그거 한번 해드릴게요. 고려시대 이민족의 침입이 많은데 그 순서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거란이 먼저인지 몽골이 먼저인지 여진이 먼저인지 많이들 헷갈려 하시니까 그거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세기 말에서 11세기에는 가장 먼저 거란이 쳐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12세기에는 여진이 쳐들어오고요. 13세기에는 몽골이 쳐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14세기 고려 말에는 홍건적과 위쪽에서 홍건적과 아래쪽에서 왜구가 쳐들어오게 된다라는 거.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란에서는 1차, 2차, 3차 아까 짚어드렸죠. 누가 활약했는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진에서는 윤관이 이 여진을 정벌하려고 별무반을 편성한다라는 거. 그래서 동북구성을 쌓게 된다라는 거.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 쌓는다라는 거. 몽골은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게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예요.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삼별초의 항쟁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면서 신흥무인 세력들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 최영, 이성계 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들을 흐름으로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지편전과 관련된 문제예요. 지편전 세종 때 확대 개편이 되었고요. 이런 기능도 있었고 정인지, 성삼문 이런 사람들이 활약하게 되었고요. 지편전 학자들이죠. 대표적인. 이것이 세조 때 폐지가 됩니다. 세조 때 폐지가 되고 나중에 성종 때 홍문관이 생기는데 이 홍문관이 이 지편전을 계승해서 만든 거예요. 이건 중급 수준의 내용입니다. 하나 적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성종 때 홍문관이 설치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편전을 계승한 것이다라는 거. 그러면 이 지편전과 관련된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편전은 학문을 연구했지요. 학문을 연구했던 기관이었고 여기서 이제 한글 창제도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문을 발행했던 곳은 개화기
이때 들어서 방문국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기구가 있었어요. 방문국. 그래서 신문 발행하고 인쇄 출판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그런 기관이 있었습니다. 방문국. 여기서 최초로 우리나라 근대적인 신문이 최초로 이제 발간이 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성순보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든 백성을 치료하는 기관 해민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곳 여러 군데가 있었겠지만 조선 후기에 대표적으로 훈련도감, 중앙군이었던 훈련도감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직업군인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포수, 살수, 사수로 이루어진 삼수병으로 이루어진 그런 직업군인 부대였습니다. 중앙군이었어요. 다음 19번. 밑줄은 이 전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이에요. 진주성을 다녀왔대요. 진주성, 김시민이 이곳에서 일본군에 맞서서 싸워서 승리하였대. 진주대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진주대첩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맞아, 이 전쟁에서 조선군과 일본군이 치열하게 싸웠다고 해. 정답은 임진왜란, 진주대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묘라는 누구하고 누가 싸운 겁니까? 조선이 후금하고, 그러니까 후금이 이제 조선을 침략한 사건이었죠. 후금이 위쪽에서 이 후금이 세력을 키워서 여진족이었어요. 이제 이 세력이 세력을 키워서 이제 후금이라고 이제 금나라를 이어간다라는 거죠. 고려 시대에 이제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잖아요. 그 금나라를 이어간다라고 해서 이제 후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후금이 세력이 강성해지자 우리와 무슨 관계를 요구하면서 형제 관계를 요구하면서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면서 형제 관계를 요구하면서 쳐들어온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당시 이 명나라하고 이제 사대 관계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었으니까 명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형제의 관계를 맺자라고 하면서 쳐들어왔죠. 그러자 우리는 이 굉장히 후금에 대해서 오랑캐라고 하면서 굉장히 배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호를 나중에 이 후금이 청으로 바꾼 다음에 쳐들어온 사건이 병자호란이었어요. 이 청이 나중에 이 명을 결국에는 이제 치고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청나라가 이제는 군신 관계를 요구하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임금과 신하, 자기네가 임금, 우리가 신하. 의 관계를 요구하면서 쳐들어온 겁니다. 누구 때 쳐들어왔나요? 인조 때 쳐들어오게 되고요. 인조와 당시 신하들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가게 되죠. 결국에는 우리가 청나라의 군대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굴복하게 되죠. 삼전도의 굴욕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이모군란은 1882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신식군대와 구식군대의 차별 대우 때문에 구식군대가 일으킨 난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볼게요. 다음 만화 장면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이에요.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정중부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김돈중이 뭐 하는 것 같나요? 지금 이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태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무례한 짓을 하다니 굉장히 화가 났죠. 그러자 정중부가 문신에 관 쓰고 있는 자를 모두 죽여라 라고 명을 내리게 됩니다. 뭐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이거 무신정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신정변 1170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이 문신과 무신들의 끊임없는 차별 대우가 있었어요. 이 김돈중은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의 아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문신이었죠. 문신은 굉장히 대우가 높았고 당시 무신들은 대우가 굉장히 낮은 상태였어요. 안 그래도 이제 되게 화가 난 상태였는데 김돈중이 이 정중부의 수염을 불로 이제 실수인 척하면서 일부러 불로 태우는 일이 벌어졌고요. 또 문신이었던 한뢰가 이 무신의 대장군이었던 이송의 뺨을 막 후배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부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막 뺨을 때리면서 굉장히 갈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무신들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무신들의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고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신들의 그 문신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인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갑신정변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1884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급진개화파 세력이 근대적인 개혁을 꿈꾸면서 일으킨 정변이었습니다. 우정국 개국 축하
석하연 때 정변을 일으켰지만 결국에는 3일 만에 이제 실패하게 되면서 이제 끝나게 된 것이고요. 원종과 에노에나는 통일신라 시대 말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라 하대 때 일어난 농민 봉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라 말기에 굉장히 상황이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진골 귀족들은 막 왕위 다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러면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지방에서 또 많은 반란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원정과 에노에나이 대표적인 거고요. 진성여왕 때 일어났다라는 거. 망이 망소에나는 무신 정권 때 일어난 것이에요. 무신 정권 때. 이 무신 정변으로 무신들이 이제 최고 권력자가 되면서, 물론 왕은 있었습니다. 왕은 허수아비였고 무신들이 최고 집권자가 되면서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신 정권이 한 100여 년 동안 쭉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 시기에 문신보다 더한 짓을 하게 되죠. 백성들의 것을 많이 수탈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농장을 늘리고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자 이 시기에도 또 많은 봉기가 일어나게 돼요. 대표적으로 망이 망소의 난이고요. 이 망이 망소의 난은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다라는 거. 공주 명학소. 이 소는 향소 부곡할 때 그 특수행정구역 중에 하나인 소입니다. 특수행정구역, 공주명학소. 이 특수행정구역에 대한 차별 대우가 있었죠. 그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일으킨 난이 망이 망소이의 형제의 난이 되겠습니다. 무신정권 때 또 기억해야 할 포인트 하나는 만적의 난이 있었죠. 신분 해방을 꿈꾸면서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이 난을 일으키기도 했다라는 그 내용까지 정리해 두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이 그림은 이 사람이 그린 몽유도원도이다 라고 나왔어요. 몽유도원도 꿈속에서 본 모습을 그린 건데요.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그림으로서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린 것이래요. 이 몽유도원도를 그린 작가 누구입니까? 바로 안견이라는 사람이죠.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었던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안견이 그렸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이 조선 전기의 작품이다라는 것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능검에서 문화사 파트가 출제가 될 때 시기 구분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이름을 몰라도 이것이 조선 전기의 작품인지 조선 후기의 작품인지 고려시대의 작품인지를 반드시 구분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림으로만 보면 이건 조선 전기의 그림이다 라는 거, 또 조선 후기의 그림들이 있어요. 민화도 있고 풍속화들도 있고요. 뭐 진경산수화 같은 그 정선의 그림도 있고요. 조선 전기의 작품, 조선 후기의 작품을 반드시 잘 구분해 두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인물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허주는 의서를 썼죠. 동의보감이라는 의학서적을 썼다라는 것. 이 동의보감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등재가 된 것입니다. 김홍도와 신윤복은 조선 후기 풍속화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풍속화를 그렸어요. 주로 김홍도는 서민들의 모습을 표현했고 신윤복은 양반이나 여성들의 모습을 주로 그렸다라는 것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다음 22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왕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저희는 조선 3대 임금인 태정, 문단세 여기까지는 많이들 외우시죠. 태종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거 모르셔도 여기 키워드 찾아서 문제 푸셔도 됩니다. 조선 3대 임금인 이 사람에 관련된 연관 단어를 조사해 본 거래요. 한번 볼까요? 이 사람 하니까 호패법 실시, 그 다음에 팔도 8개의 도를 정배했다라는 것도 이성계의 아들이다 뭐 이런 것들 등등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아서 아 이거 조선 3대 임금 태종이구나 라는 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패법이라는 것은 오늘날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죠. 그래서 16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주었던 신분 증명패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것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인구의 동태를 파악해서 세금을 거두고 또 군역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패법을 실시하게 된다라는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23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명절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이에요. 이때의 세시풍속을 소개한대요. 윷놀이를 하며 한 해 운세를 점치기도 하고요. 오늘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 윷놀이는 그냥 놀이, 재미를 위해서 하지만 이때에는 이 윷놀이를 하면서 한 해 운세를 점치기도 했어요. 또 야광기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신발을 방 안에 두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야광기는 신발을 이 새해 정월 초하루에 신발을 뺏어가는 귀신이라는 것이에요. 이 야광기에게 뺏기지 않도록 신발을 방 안에 두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야광기에게 신발을 뺏기면 1년 내내 운이 없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요. 좀 낯설 수 있는데 이것이 초등 개정 교과에는 다 실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좀 잘 본 친구들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설날의 세시 풍속을 얘기하는 거죠. 새 옷을 입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렸대요. 또 복조리를 걸어놓고 복이 많이 들어오길 빌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설날과 관련된 것이고요. 음력 1월 1일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단오는 언제입니까? 음력 5월 5일이죠. 단오의 세시풍속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창포물에 머리 감기, 그네 뛰기, 그 다음에 또 뭐 씨름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죠. 송편을 즐겨 먹었고 그 다음에 강강술래 뭐 이런 것들 이런 세시풍속이 있지요. 또 조상에게 성묘를 하는 세시풍속도 있습니다. 한식은 양력으로 대략 4월 5일 경이에요. 동지로부터 105일이 지난 시점을 얘기하는데요. 한식은 찬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 때는 찬 음식을 먹고 또 조상의 그런 그 성묘 조상의 산소에 가서 이제 성묘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이것은 설날과 관련된 세시풍속 내용이었어요. 이번 그 문제를 보면 개정교과서의 내용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가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된 부분들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정교과 위주로 공부하시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교과서만으로는 이 한능검 좀 다 마스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교과서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 기출외전 수험서를 잘 활용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번 문제예요. 밑줄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개정 교과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나는 이 거중기를 고안하여 수원 화성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 이 거중기를 고안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정약용 선생을 얘기하는 거죠. 정약용, 다산 정약용. 거중기가 우리 대신 무거운 돌을 들어주고 있어. 이 거중기는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수원 화성을 아주 빠르게 이제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지요. 목민심서를 저술하였어. 목민심서, 정약용이 저술한 여러 책들 중에서 한 권이죠. 목민심서는 지방의 목민관들, 특히 그러니까 이 목민관은 지방관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지방관들이 지켜야 할 그런 도리, 뭐 규칙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이것은 고려시대 묘청이 되겠고요. 고려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개경이었죠. 개경이 운이 다 했으니 이제 서경으로 가자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에요. 서경은 평양입니다. 그래서 금나라를 정벌하자.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서경천도를 주장한 인물 묘청이 되겠고요.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인물은 조선시대 김정호가 되겠습니다. 김정호.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왔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초급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통신사는 일본에 파견한 문화사절단이에요. 우리의 선진된 문화를 일본에 전해주기 위한 그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사람 여럿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사명대사 유정이라고도 하죠. 유정 스님. 유정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교가 단절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통신사 파견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가 훨씬 선진 문화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 파견해서 우리에게 그런 문화를 전수해 달라는 거죠. 또 단지 그냥 문화 사절단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국제의 외교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지위가 또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통신사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때 우리가 이제 파견해 줄 수 없다라고 하자 일본이 임진왜란 때 데려간 포로 3,500명을 우리에게 이제 돌려주는 조건으로 또 우리가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포로들을 오신 분이 바로 이 삼형대사라는 거. 임진왜란 때 승병장으로 활약하기도 했죠. 승려인데 이제 그 의병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근 이 종교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건데요. 여기서 최재우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 용담정이 남아있네요. 이 종교를 창시했어.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고 가르쳤지. 인내천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내천. 동학의 주요 사상이 인내천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거. 최재우가 만든 종교 동학이 되겠고요. 조선 후기에 도교, 불교, 유교, 민간신앙 이런 것들을 다 융합해서 만든 종교가 되겠습니다. 실학이라는 것은 조선 후기에 유행한 실용적인 학문,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원불교는 이제 거의 이제 개화기 지나서 일제강점기 되기 전에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네요. 1916년이니까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교인데요.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창시한 종교예요. 박중빈. 여기서는 이 원불교는 주로 이제 새생활운동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근면하고 절약하자, 또 우리가 금주하고 단연하자 하면서 새생활운동을 전개했던 종교가 원불교가 되겠고요. 천주교는 잘 아시죠?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의 서학으로 전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양의 학문으로 전래되다가 점차 이것을 신앙으로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서학에 대항해서 나온 것이 동학입니다. 다음 26번 문제예요.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 선생님이 나왔는데요. 일제히 침략에 협력한 스티븐스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단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스티븐스라는 사람은 미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친일 미국인이었어요. 일본의 친한 미국인으로서 어떤 망언을 했냐. 니네 한국 일본의 지배받는 것을 굉장히 은혜롭게 여겨라. 니네한테 참 유익한 일이다 라는 거. 이런 망언을 했죠. 일본의 한국 지배는 한국에게 유익한 일이다. 또 너희에게 이완용 같은 그런 충신이 있어서 니네들에게 얼마큼 큰 행복인지 모른다라는 거. 이런 망언을 하게 됩니다. 또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그러니까 이등방문과 같은 이등방문이 이토 히로부미거든요. 이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그런 대신이 있는 것이, 이런 통감이 있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큰 행복이다라는 그런 망언을 하자. 이 스티븐스를 친일 외교 고문으로 온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외교 고문으로 온 사람인데 친일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망언을 하자 이 장인환 선생과 전명훈 선생 같이 간 건 아니에요. 따로 갔습니다. 이 스티븐스를 저격하기 위해서 먼저 전명훈 선생이 따로 갔는데 스티븐스를 향해서 총을 쐈는데 이곳이 불발돼요. 맞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뒤에서 이 장인환 선생이 쏴서 이 스티븐스를 맞추게 되고 어깨 부상을 또 당하기도 해요. 그 총에 맞아가지고. 전명훈 선생은 사셨고 스티븐스는 거기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티븐스를 처단한 인물 장인환, 전명훈 두 사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답은 4번이고요. 김원봉은 여러모로 많이 나오죠. 의열단을 만든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 의용대를 만든 인물이기도 하죠. 안창호 선생, 안창호는 흥사단을 만들기도 했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흥사단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신민회에서 활동하기도 하시죠. 그다음 윤봉길 의사는 한인 애국단 소속으로서 상하이 훔커우 공원에 폭탄을 투척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런 활약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이에요.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겁니다. 서재필, 이상재 등이 모여서 창립한 단체래요. 서재필 하면 딱 떠오르는 단체가 있을 겁니다. 바로 독립협회죠. 독립문과 독립공원 조성을 위한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독립협회 활동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독립협회. 1896년에서부터 98년까지 활동한 단체예요. 1895년에
을미사변이 있었고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아관파천이 있죠. 고종이 일본의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쳐서 옮기게 됩니다. 그러자 아관파천 이후에 이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종의 빠른 황궁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또 열강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이권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 자주 독립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던 단체가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이 독립협회에서 독립문을 세우려고도 했고요. 또 독립신문을 발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골라보라는 것이에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이런 일들을 하였죠. 만민공동회는 서울 종로에서 열린 민중 집회였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도 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 개최, 독립협회 활동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태극서관을 운영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신민회의 활동 내용이에요. 태극서관. 이 태극서관은 이제 뭐 출판과 관련된 그런 서점이라고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민회는 애국계몽운동 단체이긴 한데 크게 성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민중의 실력을 그러니까 실력을 양성하자라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실력 양성의 측면도 가지고 있고요. 또 무장투쟁으로서 우리가 또 우리의 국권을 지키자라는 그 두 가지의 측면을 다 주도했던 단체가 이 신민회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회사나 공장, 그 다음에 교육기관 이런 것들을 설립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태극서관이고 자기 회사도 있어요. 도자기를 만드는 회사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학교로는 뭐가 있습니까? 안창호 선생이 세운 대성학교, 그 다음에 이승훈 선생이 세운 오산학교, 학교를 만들어서 인재를 또 양성하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무장투쟁 측면에서 보면 만주 삼원보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건립하게 된 단체도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다. 역시 신민회 단체에서 이루어졌고요. 신민회에서 이회영 선생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 이회영 일가가 굉장히 부자였는데 이 형제들이 다 전 재산을 팔아서 가서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그런 일가들이죠.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 이것은 고종이 파견한 거죠. 을사늑약이 1905년에 체결이 되자 강제로 체결이 되자 이것이 무효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죠. 그곳에 특사를 파견한 인물 고종 황제가 되겠습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특사로 파견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28번 문제입니다. 가 조약의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역시 개정교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는 을사년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맺게 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을사년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체결된 조약 을사늑약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을사늑약. 1905년에 체결된 것이고 이 을사늑약의 포인트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외교권 박탈. 또 하나는 통감부 설치예요. 일제가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만든 최고 통치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정 간섭 기구예요. 이 통감부의 제일 높은 사람이 통감이었고 그 초대 통감으로 온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였다라는 거.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처단한 인물이 하얼빈역에서 처단한 인물이 안중근 의사이다라는 그 흐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을사년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맺게 된 이 을사늑약에 항거하며 죽음으로써 동포에게 사죄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자결하신 분이에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제 2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이제 자결하신 분입니다. 민영환 순국지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당시 이제 순국하셨던 의로운 지사죠. 갑오개혁이 실시되었다라고 나오는데 먼저 답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이 조약의 결과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겼다 나와 있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갑오개혁이 실시된 것은 1800 그 전이었어요. 94년의 일이었고요.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사회 면에서 근대적인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어난 개혁이 되겠고요.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숙종 때 관리를 파견해서 이제 그 지역을 조사한 다음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영토가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통문강까지 우리 영토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간도 지역을 놓고 청과 분쟁을 겪게 되기도 했죠. 그다음에 인천 원산이 처음으로 개항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슨 조약으로 인해서입니까?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개항한 항구가 부산, 인천, 원산이라는 거. 부산, 인천, 원산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이에요. 평양 사람들이 대동강에 침입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게 되었대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근처 대동강으로 어슬렁어슬렁 오게 되죠. 통상수교를 요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마찰이 생기면서 이 상선을 불태우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강화도로 쳐들어오게 되었죠. 이 사건 무엇입니까? 바로 신미 양요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고실로 이 사건이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쳐들어온 나라는 미국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어디로 쳐들어왔는지 강화도로 쳐들어왔다는 거 중요하고요. 누가 맞서 싸웠는지 중요합니다. 어제연 부대, 어제연 장군의 부대가 이에 맞서 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맞서 싸웠지만 거의 다 이 어제연 부대의 이런 그 군의 진영의 군사들은 다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어제연 장군도 여기서 전사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 어제연 장군의 수자기를 빼앗기게 돼요. 장수 숫자가 이렇게 장수 숫자가 쓰여진 깃발입니다. 이렇게 쓰여진 깃발인데 이 깃발을 미국이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된 것이에요. 이거 잘 나오죠. 장수 숫자가 쓰여진 수자기. 수자기를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의 반환이 되었어요. 영구 대여 형식으로, 이제 영구적으로 빌려주는 형식으로, 그런 조건으로 우리나라의 반환이 되었다라는 거. 수자기가 나와도 신미양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병인양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병인양요는 1866년에 프랑스가 쳐들어온 사건이죠.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한 사건. 병인 박해, 또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했지요. 그 병인 박해를 구실로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사건 병인 양요가 되겠고요. 역시 강화도로 왔고요. 이때에는 양원수 부대가 맞서 싸웠다라는 거, 이때 외교장각에 우리의 문화재들을 약탈당하게 된다라는 거, 그것도 역시 수자기처럼 영구 대여 형식으로 우리에게 반환되어졌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고요. 나선 정벌은 효종 때에 원래는 북벌 정책을 추진했었죠. 근데 이 북벌 정책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청나라가 러시아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군이 우리에게 도움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청군을 도와서 러시아를 정벌한 사건이 나선 정벌이에요. 청나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조총부대를 파견하게 되는 것이죠. 조총부대. 그래서 러시아를 정벌한 사건. 러시아를 한자로 나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효종 때 일어났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아관파천은 앞에서 얘기했어요. 1896년에 을미사변 이후에 이 고종 황제가, 아직은 황제가 아니었죠. 이 고종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로 옮긴 사건이 아관파천이 되겠습니다. 다녀와서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황제로 이제 거듭나게 되고요. 황제 즉위식을 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한다라는 거. 1년 뒤의 일입니다. 다음 30번 문제예요. 가에 들어갈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건데요. 이것은 신채호의 유명한 말을 새겨넣은 기념비래요. 그는 역사가이자 독립운동가로 땡땡땡 했습니다. 라고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개정교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왔지요. 서시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라고 나왔는데요. 서시는 윤동주의 시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그 시죠.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당시 이끌고 있었던 인물은 김구였고요. 대한민국 임정이라고 쓸게요. 임시정부의 군대이다라는 거. 1940년 충칭 지역에서 창설을 했고요. 삼원보에 신흥강습소를 설립했다라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민회 주도로 이 신흥강습소가 설립이 되었고요.
되고요. 이 신흥강습소는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이에요.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을 꼽으라면 이회영 선생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개정교과에서 이 우당 이회영 선생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등의 위인전을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채호 선생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이 시기가 지금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시기이니까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더 강조하려고 했었어요.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으로 야 니네하고 우리는 원래 하나야. 우리 민족을 말살시켜서 그들의 침략 전쟁에 우리를 막 동원시키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많이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선 조선 상고사를 써서 우리의 고대사를 막 강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을지문덕전이나 이순신전 등 우리나라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써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려고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민족주의 사학자이자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근대시설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1885년에 있었던 일이네요.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 새로 문을 연 이곳에 다녀왔대요. 미국인 알레니 건의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첫 번째 서양식 병원이라고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 무엇인가요? 바로 광해원을 묻고 있는 문제이죠. 이 광해원이 바로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뀐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알렌의 건의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왜 이게 가능할 수 있었냐? 이 앞에 갑신정변이 있었죠. 1884년 갑신정변이 있었을 때 당시 이 명성황후의 조카였던 민영익이 많은 부상을 입게 됩니다. 큰 부상을 입게 되죠. 그것을 이 알렌이 치료해주면서 고종에게 신임을 얻어서 이 서양식 병원인 이 광해원을 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뀐다라는 것도 정리해 두시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왕국은 근대식 화폐를 발행했던 기관이에요. 화폐 발행 기관이고요. 배제학당은 아펜젤러 선교사가 만든 중등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예요. 그 다음에 유경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교육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근대식 공립교육기관인 거죠. 국가에서 세운 교육기관 유경공원, 영재를 육성하는 학교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립교육기관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는 원산학사이다라는 것도 잘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사립학교는 원산학사, 그 다음에 공립학교는 유경공원이라는 거. 원산학사는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세운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다음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이에요. 일제가 시행했던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라는 거. 일본 제국주의가 실시했던 식민 정책. 일제 강점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했다라는 거. 민족 말살 통치 시기이죠. 신사를 향해서 이제 참배하게끔 했던 거. 신사에 참배하게끔 했던 거. 그 다음 한국신민 서사를 외우게 했어요. 황국에, 즉 일본을 얘기하는 거죠. 황국에 우리는 신민이라는 거예요. 신화된 백성으로서 이 천황폐하께, 그들의 말로 천황폐하입니다. 그 일왕에게 우리가 충성을 다한다라는 것을 늘 암송하게끔 해서 우리의 머리에 세뇌시키게끔 했던 것이 황국신민서사였고요. 역시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하였어요 라는 거. 이건 1920년대죠. 산미증식 계획은 일본에서 쌀이 부족해지자 그 쌀 부족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해결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쌀의 생산량을 증식시키려는 계획이었어요. 실제로 이 산미증식 계획으로 인해서 쌀의 생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의 삶이 나아졌다? 그건 아닙니다. 산미증식 계획으로 쌀의 생산량이 증가하긴 했지만, 증산이 되긴 했지만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훨씬 더 많았어요. 수탈량이 많아서
우리 농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 만주로부터 막 잡곡 같은 거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수입해다 먹기도 하고요. 쌀값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서 오르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신직 군대인 별기군을 양성했어요 라고 나오는데 이건 시점이 좀 다르죠. 식민지 시기가 아니라 다 일제강점기인데요. 4번은 개화기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개화기. 그러니까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나라가 문을 열고 1880년대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로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이 되는 것이에요. 이건 1881년 일입니다. 일본인 교관 밑에서 일본 무기로 이제 군사 훈련을 받았던 신식 군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신식 군대와 우리 구식 군대의 차별 대우가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1882년에 이모군란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식 군대가 난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이 차별 대우 때문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 그은 나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독립군들과 함께 이곳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봉오동 전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정교과 이 부분도 지도가 잘 실려있죠. 봉오동 전투. 이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인물 누구입니까? 홍범도 장군을 얘기하는 것이죠.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그 부대를 중심으로 다른 독립군들과 함께 이 봉오동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었고요. 이쯤에서 이 백두산 위쪽에 여기가 이제 청산리가 되는 곳이에요. 청산리. 이 청산리에서 있었던 전투는 청산리 대첩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는 김좌진 장군을 중심으로 또 다른 독립군 부대들의 연합부대가 또 일본군에 맞서서 대승을 거두게 된 전투가 여기 청산리 전투이다라는 거 청산리 대첩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김좌진 장군. 그래서 정답은 홍범도가 되겠고요. 신돌석은 을사의병 때 평민 출신 의병장.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을사의병 때 평민 출신 의병장이었다라는 거. 이상설은 뭘 기억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해주 지역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기도 하고요. 권업회 이런 항일 단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약간 중급 수준의 문제이고요. 초급 수준에서는 이상설 하면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헤이그 특사.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인물 이상설, 이위종, 이준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상설이었다라는 거. 최익현은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을사의병 때 활약했던 인물이고요. 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거 개항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도끼를 옆에 놓고 지부상소로 올렸던 인물이기도 했죠. 최익현. 다음 34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이에요. 사진으로 만나는 대한제국이라고 나왔는데요. 포인트는 대한제국식이라는 겁니다. 환구단, 이 환구단은 제가 앞에서 1896년 아관 파천이 있었고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긴 사건이 있었고 1년 뒤에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황제 즉위식을 한다라고 했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곳이 이 환구단이에요. 환구단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대한제국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제국 주미공사관 했는데 워싱턴에 설치된 그런 외교를 담당했던 그런 공사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거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덕수궁 석조전 이것이 바로 대한제국 시기의 건물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그런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이건 1919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일제강점기죠. 화신백화점 정관인데요. 화신백화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백화점입니다. 이것은 1931년에 만들어지는데 뭐 연도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이것은 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는 뭔 줄 잘 아시죠? 강점기. 이것은 1910년에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식민 통치 기구가 되는 거 조선 총독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1905년에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통감
통간부를 설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통간부. 이 통간부가 쭉 있다가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이제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통간부는 없어지고 우리나라를 직접 통치하기 위한 최고 식민지 통치 기관인 조선 총독부를 두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통간부, 이 이후는 총독부가 있는 것이에요. 다음 35번 문제입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건데요. 1927년에 결성된 민족운동단체래요. 27년에 결성된 민족운동단체. 이 단체는 1929년 광주학생항일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1927년에 만들어진 단체 무엇입니까? 바로 신간회를 얘기하는데요. 이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계열이 민족주의 계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계열이 있었는데 민족주의가 두 파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일제 타협하는 자치론자들이라고도 하는데 타협적 민족주의가 있었고요. 타협적 민족주의가 있었고 일제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있었어요. 비타민입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그러니까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이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한 최대 규모의 항일 단체가 바로 신간회라는 단체예요. 신간회. 1927년에 결성이 되었고요. 1926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60만세 운동이라는 순종 인산일에 순종이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를 했을 그 순종 인산일에 그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연대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1927년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신간회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신간회는 1929년에 있었던 광주항일 학생 운동이 있죠. 그것이 원래 학생들만의 이제 그 다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 조선의 민족 교육을 그러니까 차별하고 일제와 우리나라 학생들을 차별하고 또 식민지 교육에 대한 그런 불만 여러 것들이 이제 불만을 품고 이제 터지게 된 게 광주학생 항일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학생들의 운동에서 전국적으로 이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이 학생들의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던 단체가 이 신간회입니다. 여기에 진상조사단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매단체도 기억하세요. 신간회 자매단체 근우회도 있다라는 거. 이 근우회도 역시 성격이 같아요. 이렇게 연합적인 성격이고 자매단체, 여성단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신민회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1907년에 만들어진 단체로서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 이런 사람들 주도로 만들어졌고요. 비밀 결사 조직이었어요. 앞에 여러 애국 개몽운동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보안회도 있었고요. 뭐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일본에 의해서 해산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비밀 결사 조직이었습니다. 비밀로 만들어졌고 이것의 특징은 실력 양성 운동과 그 다음에 무장 독립투쟁 이 두 가지의 측면을 같이 추구하게 된 단체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의열단은 1919년 김원봉이 만든 단체입니다. 김원봉이 만주에서 만든 단체인데 주로 이런 것이에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수탈하니까 그 수탈 기관들에 폭탄을 던져서 그 기관들을 파괴하자. 또 일제의 그런 주요 인물들,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주요 인물들을 암살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런 단체에 바로 의열단을 만든 인물이 김원봉이고요. 그 다음 흥사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안창호 선생이 어디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든 민족운동단체예요. 흥사단. 다음 문제 봅니다. 36번 문제예요. 가에서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현대사에서 이 문제가 정말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 과정의 순서를 아셔야 된다라고 해요. 1945년에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바로 정부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나라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흐름을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 정말 매번 현대사 파트에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트를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오늘도 빠르게 그냥 말로만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서 수험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시작합니다.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나라는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서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분할 점령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정부 수립 문제를 놓고 그해 12월에 1945년 12월에 저기 모스크바, 러시아의 수도였죠. 모스크바에 삼국 외상들이 모여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열려서 거기에서 이 한반도에 이제 어떻게 정부를 수립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리게 돼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열립니다. 그 회의의 내용이 안건 3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용에서 결정된 내용 3가지. 한반도에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라는 거, 또 그를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 최대 5년간 4개국에 의해서 4개국에 의해서 미소 영중이었어요. 이 4개국에 의해서 대신 통치를 받는 신탁 통치의 내용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이 결정이 되자 우리나라에서는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엔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탁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돼요. 한반도의 정부 수립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1차 열리고 2차 열렸는데 둘 다 의견 대립으로 결국에는 이것이 결렬되게 됩니다. 깨지게 돼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정부 수립하는 문제를 어디에다 넘기게 되냐? 유엔에 넘기게 됩니다. 유엔에 넘기게 되자 유엔에서 총회를 열어서 그러면 통일정부, 그러니까 그 남북한이 총선거를 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에서 이를 거부해요. 북한과 소련 측이 이를 거부합니다. 왜냐? 그것은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였기 때문에 북한은 당시 인구가 1000만 명밖에 되지 않았고 남한은 한 2천만 명 정도 되니까 인구 수가 훨씬 부족하죠.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불리했던 것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 숫자가 적게 나오겠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자 유엔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소총회가 열려서 결정이 떨어졌는데 그럼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에서라도 정부 수립을 해라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남한에서만 정부 수립해라라는 내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정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김구 선생은 또 이대로는 우리 민족이 분단된다 해서 북으로 올라가서 남북 협상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고 그러면서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50총선거이고요. 그 50총선거로 남한에서 총선거로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게 되는 거죠. 초대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초대 국회를 제헌국회,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라고 얘기하고요. 이 국회의원들을 초대 국회의원들을 제헌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공포하고 헌법을 만들고 헌법을 공포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그 흐름을 쭉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해보면 미소 공동위원회가 먼저 개최가 됐죠. 근데 결렬이 되고 유엔에 넘기니까 단독 선거해라 라는 결정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순서대로 하면 나, 다, 가의 순서가 되겠지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 총선거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재헌 국회의원들인 거예요. 다음 37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인데요.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현들이 있었죠. 이 사건은 1980년 광주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래요. 전단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했고요. 그에 맞서서 학생과 시민들이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죠. 무슨 사건 얘기하고 있습니까? 광주에서 일어났던 5.18 민주화운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에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면서 이제 또 계엄령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서 확산되는 것을 이제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이 광주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죠. 4.19 혁명은 1960년에 일어났고요.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혁명, 4.19 혁명이 되겠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승만이 하야하게 된다라는 결과까지 기억하시고 6월 민주항쟁은 1987년에 일어났습니다.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게 해줘라 라고 요구하면서 일어난 것이에요. 이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가 되었고요. 이 선언의 내용의 골자가 이거였어요. 대통령을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직접 뽑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개헌 반대운동은 1969년에 일어난 건데요. 박정희 대통령 시기입니다. 이때 삼성개헌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개헌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반대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집권 독재정치가 될 우려 있으니까. 그래서 개헌에 반대한 운동이 1969년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순서대로 하면 456의 순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4656 그러니까 456 순서인데요. 419, 518, 6월 민주항쟁 순서인데요. 연도는 아까 저희가 적어드렸습니다. 연도가 같은 년에 일어난 건 절대 아니고요. 456 순서인데 중간에 U는 뭐냐면 유신체제 반대운동이 있었다라는 거. 박정희 정권 때 유신체제 반대운동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문제예요.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건데요. 오늘 소개할 세계 기록유산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일제의 진빚을 국민의 힘으로 갚자 라는 민족운동입니다. 무엇인가요? 일본의 진빚을 우리의 힘으로 한번 갚아보자. 국채를 우리의 힘으로 갚자. 국채보상운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이 운동은 1907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대구에서 시작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서상돈, 김광재 등이 중심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것은 이 기록물은 이 운동의 전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2017년에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지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승정원 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그 다음에 KBS 특별생방송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된 것이에요. 한능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기록유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잘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과서에서 많이 출제가 되지만 교과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꼭 수험서를 같이 보셔야 돼요. 기출외전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잘 이제 보시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또 기록유산 파트를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39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건데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고 평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딱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1901년에 용산에서 태어났고요. 한인애국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한인애국단, 김구 선생이 만든 단체이죠. 한인애국단의 단원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를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분은 이봉창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봉창 의사 어떤 일을 하셨나요? 여기 나와 있죠. 도쿄에서 일본 국왕을 향해서 수류탄을 던졌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불발이 되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잡혀서 결국에는 이제 처형 당하시게 됩니다. 순국하시게 되죠. 이봉창 의사의 의거 활동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어디에서? 중국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있었다는 거. 그것은 큰 성과를 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또 다치게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된다는 거. 그 의사의 의거 활동이 있은 후에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당시 중국의 국민당 장제스가 굉장히 큰 감명을 받게 돼요. 중국인들도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중국 장제스가 중국인 100만의 중국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조선 청년이 해내었구나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해 주게 되는 것이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누가 있었습니까? 김좌진 장군 앞에서 얘기했죠. 그다음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 초대 통감으로 왔던 인물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서울에서 이완용을 습격해서 부상을 입힌 인물은 이재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의사. 근데 아쉽게 죽이지는 못하고 이제 습격을 입혀서 팔에 부상을 입히게 된다라는 거. 다음 40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보라는 것이에요. 금모으기 운동.
말 그대로 금을 모아서 이제 우리의 위기, 외환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했던 운동인데요. 당시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를 맞아서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 시기가 언제인가요? 그 구제금융 받았던 시기는 1997년에 이제 IMF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금모으기 운동으로 이것을 막 극복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금모으기 운동은 그 다음 정권이었던 김대중 정부 시기에 일어난 운동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영삼 정부 때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극복했던 정부는 다음 정부 김대중 정부였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1998년에 부터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찾아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한 거 김영삼 정부 때의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라에 들어가면 되겠죠. 라 98년이니까 97년 이후가 되니까요. 네, 여기까지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42회 초급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42회의 포인트는 개정교과의 내용이 대거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개정교과서를 좀 꼼꼼하게 학습해 두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교과서만으로는 고득점으로 합격하기는 힘듭니다.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고난이도의 개념이나 그런 심화의 개념, 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기록유산 그런 부분들은 교과서에 있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교재, 기출 외정 교재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서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교재 기출 외전이 2019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최신 기출 문제를 대거 또 수록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재 기출 외전으로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공부하시다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셔서 강의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엠베스트와 초등 사이트 엘리하이에서 이 기출 외정 교재를 가지고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들으시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모두들 기출 문제와 이 기출 외정 교재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 시험에서 모두들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해설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